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기 분석 중에서 ICP 분야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죠. 그러니까 원작권 강도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관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한번 보죠. 교재는 254쪽입니다. 254쪽. 이 편에 이제 분석기기 및 분석장치 일반 중에서 그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입니다. 이 ICP는 유도결합, 그 유도라는 말은 유도를 시킨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저것은 플라즈마를 이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칭이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제 우리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작권 강도법은 시료를 어떻게 돼 있죠? 그 조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 이것과 같이 시료를 뿜어가지고 분무실에서 연소를 시켜가지고 불꽃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바닥 상태를 들뜬 상태로 이 파장을 그 광원을 쏴가지고 들뜬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것이 이제 기저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변하는 이때의 그 에너지의 그 강도, 그 세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흑광도 이것을 구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목적 성분의 농도를 구한 그러한 방식이라면 얘는 그 반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자체가 완전히 되면 플라즈마는 아주 6,000에서 8,000 이 온도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온도 K를 얘기합니다. 켈빈 온도로. 그렇게 높은 온도로 이것을 시료를 직접 분무시켜가지고 알곤을 씁니다. 이건 조연성 가스, 가연성 가스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곤만 들어가요. 시료하고 알곤만 들어가서 이것을 플라즈마에서 아주 높은 온도에서 기화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기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들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화되면서 바로 들뜬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들뜬 상태가 됐으면 이게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간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제가 앞전에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가 이 궤도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다가 이것이 뭔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로 돌아갈 때 이때 원래 가져갔던 에너지를 밖으로 이제 방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각 금속 성분마다 흡수하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방출하는 에너지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색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시광선이죠. 그러니까 자외선 영역에서 가시광선 그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이제 색의 정도 이것이 바로 이 ICP를 이용해서 그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위해물질을 분석하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재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고시의 내용 중에서 들어있는 겁니다. 시료를 고주파 유도 코일에 의해서 형성된 아르곤, 요게 아르곤 플라즈마를 쓴다는 거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쓰느냐 이렇게 물어요. 요게 아르곤입니다. AR입니다. AR.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이제 단답 형태로 이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6,000에서 8,000K다. 요게 켈빈 온도니까 우리가 이제 K를 켈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얘 켈빈이라고 합니다. 이 켈빈의 약자에서 K인데 이건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온도고 무엇의 절대 온도죠? 그렇지. 습시의 절대 온도입니다. 습시. 그냥 도시라고 쓰는 거 있죠. 이것의 절대 온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 켈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273 플러스 뭐가 됩니까? T도시. 이렇게 하게 되면 저게 이제 켈빈이 됩니다. 만약에 저기서 이제 8000K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네. 넣어보면 여기 273을 빼면 뭐가 나와요? 도시가 나오죠.
엄청난 온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중금속이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진기화가 돼버리겠죠. 그 고온에서. 그렇죠? 그래 뭐 철도 녹는 게 뭐 1400도인가 1300도인가 그 고온 되면 녹아요. 근데 뭐냐면 이게 그렇게 고온에서 뭐냐 순간적으로 쫙 그러니까 증발해버리는 기체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뜬 상태로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기저 상태로 낮아질 때 이때 뭐냐면 빛을 발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별도의 뭐가 되면 광원이 필요 없죠. 거기에 우리 뭐냐면 그러니까 원자광 광도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공 음극 램프, 석빈 음극 램프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있었죠, 그렇죠? 그것이 광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광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광원부가 별도로 없고 바로 뭐냐면 시료를 그러니까 주입해가지고 주입부, 그 다음에 플라즈마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그 부위,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원부 이것이 한 곳에 뭐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높은 온도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들뜬 원자. 그래 이렇게 뭐냐면 들떴다는 거예요. 흥분됐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요 설명 한번 했죠. 핵이 있고 여기 뭐냐면 이렇게 이제 껍질이 있는데 여기 이제 껍질에 있던 요 이제 요 뺑뺑 도는 거예요. 요 도는 요 전자가 이게 뭐냐면 열이 불꽃이 확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디 궤도를 이탈해서 이러한 궤도 형태로 뭐냐면 옮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옮아가던 것이 이제 들뜬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냉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도가 멈추면 다시 원위치로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간다 이렇게. 되돌아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광 강도법은 여기서 나올 때 튕겨 나올 때 그 뭐냐면 에너지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ICP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되돌아갈 때 그게 뭐냐면 에너지의 그 강도를 측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어느 놈은 이온화가 뭐 됐네 어째 뭐 분자 상태로 가네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냐면 조선 팔도에다 듣는 동영상에다 대고 그렇게 떠들어요. 참 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강의 듣지 마세요. 돈 내고 그것도 그 강의를 들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원자광 강도법은 이렇게 나올 때 나오는 요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궤도를 이탈하죠. 이건 뭐냐면 가하는 것이 뭐냐면 이때 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광원이었어요. 광원을 가지고 뭐냐면 전기를 가지고 전기에다가 광원을 조사를 해가지고 얘를 들뜬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러니까 전자를 이 방향으로 옮겼을 때 이때 뭐냐면 흡수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원자광 분석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ICP 같은 경우는 여긴 플라즈마를 가지고 아예 뭐냐 플라즈마로 시료를 딱 투입하면 바로 뭐가 돼? 플라즈마의 불꽃에 의해서 여기 들뜬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전자가 이미 튀어나와 버렸어요. 나왔다가 뭐냐면 요게 불꽃을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그러죠. 이때 뭐냐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라는 얘기예요. 요 에너지의 방출 에너지 요거를 뭐냐면 색깔별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하는 것이 ICP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반대 개념만 살짝만 뒤집으면 요 뭐냐면 이게 뭐 화학입니까? 화학도 아니죠. 그렇죠? 내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콩 같은 거 뭐냐면 밤 같은 거 오렌지에다가 그냥 구워도 뭐 틱틱 튀는데 그게 이탈하는 겁니다. 그게 수분이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그 일상생활이 이제 과학인데 그걸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자광 분석계와 마찬가지로 중금속 원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을. 그리고 이제 ICP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즈마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료가 어떻게 됩니까? 대량으로 소모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냐면 정밀도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냐면 원자광 분석계 이 원자흑광 강도법이 자체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리고 주시험법으로 이렇게 지정될 정도로 뭐냐면 그걸 신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ICP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원자권 강도법 같은 경우는 시료를 그만큼 조제를 많이 해야 되고 시료 소모량이 많다 이런 얘기는 그만큼 약품 소요량이 많고 약품 소요량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폐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물질 폐수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처리 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ICP 같은 경우는 아주 미량의 뭐냐면 시료로 가지고 다양한 원소를 동시에 더군다나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ICP 같은 거는 그러니까 좀 값도 비싸겠죠. 그래서 뭐냐면 원자권 강도계보다 이 ICP가 뭐냐면 사실은 비쌉니다. 그리고 뭐냐면 학교 다니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저게 뭐 ICP야 그럼 저거 ICP야 그럼 뭐 이모하는 컴퓨터 같은 거 통 하나 떡 갖다 놓고 저게 ICP라. 그걸 여러분들이 뜯어봤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건 모른다는 거야. 그럼 제가 여기 이제 그냥 만드는 거는 뭐냐? 상상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상력으로. 왜?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저 강의 잘 들으면 이게 뭐냐면 인이 배긴다고 그랬죠. 중독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저 강의가. 왜? 파헤치니까 자기간에. 그래서 뭐냐면 그 강의를 한번 딱 듣고 다른 사람 강의를 들으면 신고서 못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자랑 조금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구성은 시료 도입부, 고주파, 전원부, 그 다음에 광원부. 요게 이제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요게. 고주파 전원부가 다른 거는 없는데 얘에 유일하게 있는 거. 그래서 뭐냐면 플라즈마를 만들죠.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원부는 이게 플라즈마 자체가 뭐가 됩니까? 광원이에요. 예. 플라즈마 자체, 불꽃 자체가 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한 통 속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저 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예요, 저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광부는 이제 떨어져 있고, 연산처리부, 이것도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저도 이제 복장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튜브 즉 개인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 막 학원에서 막 찍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공부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뭐냐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그 차분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이 강의를 듣고 뒤에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럼 제가 책임질게요. 그 정도로 뭐냐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를 하는데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를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시중에 없습니다. 이 그림은. 이게 이제 구글에서도 없으실 거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합니다. 나와 있는 그림들은 다 그래요. 예. 근데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거 뭐냐 감내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최고거든요. 예. 당연히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그림을 전부 다 이해한 대로, 개념대로 그대로 여기다가 뭐냐면 복제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장치를 보게 되면 시료도입부, 그 다음에 고주파 전원부, 이건 다 한 곳이 묶인다 그랬죠. 이건 다 묶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하나가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가 한 터울이 되고, 얘가 이제 한 터울, 분광부가 한 터울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처리부하고 기록부가 이렇게 이제 한 터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덩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개가 나오죠. 세 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에 이제 시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뭐가 됩니까? 중금속, 이걸 뭐냐면 측정을 분석을 할 때, 금속이나 중금속, 금속이나, 뭐 금속도 다 포함이 됩니다. 금속이나 중금속을 이것을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처리를 해야 돼요. 이 조작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한다 그랬죠? 그쵸? 금속은 무기물이죠.
그러니까 뭐냐, 금속 이 외의 불순물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그 없애는 방법은 뭘까? 무기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유기물만 어떻게 되면 날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처리는 목적이 뭐가 됩니까? 이 유기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유기물 자체가 뭐냐면 분석을 할 때 방해 성분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처리하는 방법, 마이크로파 방법, 그 다음에 용매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회화하는 방법. 앞 시간에 이제 제가 필기했던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시료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여기에 뭐냐면 전처리를 한 시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액도 뭐냐면 이게 시료, 시료 자체도 뭐냐면 시료 용액 자체도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도 뭐가 되면 산을 녹입니다. 여기 산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통상 뭐냐면 질산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요거를 가지고 뭐냐면 요것을 시료를 하는 거예요. 시료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시료라고 돼 있죠. 질산에 녹인 시료가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알곤이 들어갑니다. 알곤. 이 알곤 같은 경우는 좀 고압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뭐가 되면 혼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내부에서. 그래서 시료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알곤하고 혼합이 됩니다. 이는 압력을 40 psi. psi면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죠. psi. 이렇게 하면 요거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입니다. 제곱 인치를 말하는 거예요. 파운드 퍼. 요거는 파운드 약자입니다. 요거는 스퀘어, 제곱의 약자입니다. 제곱을 스퀘어라고 합니다. 스퀘어. 그 세제곱을 큐빅이라고 그랬죠. 앞에. 그 다음 요거는 인치 약자. 그래서 이제 이 단위 같은 것은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면 즐겨 나오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제 석영관, 그러니까 석영 튜브입니다. 요걸 타고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 지금 빨간 점 보이죠? 요게 이제 노즐입니다. 고주파 유도 코일이 여기에 구리로 된 것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그 뭐가 되면 교류 형태의 뭐냐면 자장이 강하게 형성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지금 바짝바짝 하는 거지, 양쪽에. 잠자리 눈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붙은 거. 그거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교류 자장이 지금 교류 형태, 교류는 뭐가 됩니까? 이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걸 말하는 것이고, 직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형광등 같은 건 전부 교류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전기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선 가지고 뭐냐면 교류를 형성해 가지고 저것을 아주 뭐냐면 심한 난류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플라즈마를 발생을 시킵니다. 저기서.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는 제2의 중성을 갖는 그런, 그러니까 전자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뭐냐 부딪히면서 싹 충돌하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딪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고온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냐면 요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요. 요 하얗게 돼 있는 그냥 형성되는 요 부분, 앞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10,000K 정도 됩니다. 10,000K. 그러면 위로 갈수록 되면 8,000K죠. 파랗게 이제 형성되는 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요 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6,000K 정도 됩니다. 그럼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터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6,000K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게 뭐냐, 코일 상단에 딱 25mm 부위입니다. 25mm. 그 부위에 뭐냐면 나오는 빛을 딱 그러니까 슬릿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측정 온도 자체가 그러니까 6,000도 K에서 공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들뜬 상태로 됐다가 그러니까 기저 상태로 돌아갈 때 나오는 빛을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가스가 여기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너무 뭐가 되면 고온이죠. 석영이 잘못하면 녹아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냉각가스가 알곤을 씁니다. 이것도. 이것도 알곤을 써요. 냉각가스도. 알곤은 뭐냐면 왜 다른 가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안 되죠. 여기 지금 알곤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알곤이 들어가고. 빛을 뭐 이제 여기까지 아셨죠? 요 빛을 뭐냐면 이게 폭이 이제 빛의 폭이 넓죠. 폭이 넓으니까 요게 좁은 뭐냐면 문구멍, 문풍지 같은 그런 이제 슬릿입니다. 문풍지 같은 것을 통과시켜요.
그 이제 슬릿을 통과시켜 가지고 요거를 뭐냐면 가급적 우리가 이제 분석선을 갖다 선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파장을 어떻게 됩니까? 좁은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넓은 범위면 어디 분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금속이 이제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6점 얼마 이러다가 뭐냐면 갑자기 뭐냐면 210 몇 점 얼마. 그럼 금속이 어떻게 됩니까? 원소의 파장 영역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 좁은 파장의 빛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슬릿을 쓴다는 것이고, 분광기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거 빛을 쫙 이렇게 흩어요. 우리 뭐냐면 콩 이렇게 쫙 흩어놓고 뭐 거기에 뭐냐면 콩 중에서 이거 뭐냐면 이놈은 이거 좀 먹었네. 그런 놈 골라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콩을 쫙 펴야지만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파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분광기에서 선을 흩어야 돼요. 흩어놓고 거기서 뭐냐면 이제 무지개 색깔이 쫙 나오죠.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데 이 표준색입니다. 이게 제가 일일이 뭐냐면 찍어가지고 표준색을 선택을 했어요. 거기서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노란 선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요 폭이 얼마가 나느냐면 0.05 나노미터 미만이어야지 돼요. 요게 0.05 나노미터 미만. 머리카락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그것을 뭐냐면 반사경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목골 그러니까 하나만 놔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냐 60개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의 투과 길이가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도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낮은 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 지금 뭐냐면 여기는 한 개만 떨러덩이는 거, 지금 한 개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60개까지도 이게 갖다 붙여요. 이게 그러니까 내부가 엄청 거울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 개만 딱 해가지고 원리만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광을 갖다가 광전자증배관, 이걸 광포를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출력 신호를 얻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검출기에서 뭐냐면 그 신호를 증폭시켜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이제 크로마토그램처럼 저렇게 그램을 얻는 거예요.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얘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뭐가 되면 높은 온도를 유지하죠. 그렇죠? 얘가 워낙 이 부위가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놈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그냥 들뜬 상태가 다 돼버리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온화되는 원소가 있다는 거. 이 원소들이 있어요. 이 이온화되는 원소가 뭐냐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자체가 뭐냐면 분광학적 간섭이 일어납니다. 이 간섭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ICP는 뭐가 되면 분광학적 간섭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간섭은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것, 그렇죠? 화학적인 것, 그 다음 뭐 있었죠? 분광학적인 것. 이게 이제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항상. 광이라고 들어가는 광 측정을 하는 것들은 다 이러한 뭐냐면 세 가지 형태의 간섭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물리적인 거는 뭐라 했습니까? 저건 물리적인 것은 여기에 뭐냐면 점도 이야기죠. 시료에 들어가는 점도. 저게 점도가 너무 뭐가 되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갈 때는 에어로졸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졸이 뭐냐면 왜 하면 나오는 그 입김 있죠.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때. 겨울에 하면 나오는 입김 형태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냐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하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유리면 같은데 우리 해보면 응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드레인은 이렇게 빼내야 돼요. 드레인은. 그래서 이제 에어로졸만 어떻게 되면 이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시료가 아주 뭐냐면 작은 양으로 여러 개 뭐냐면 목적 원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광학적 간섭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자, 이것의 이제 특징 같은 건데, 시료 소유량이 적다 그랬죠. 시료 소모량이 적어요. 이게 뭐냐면 작고. 그 다음에 작은 시료로도 뭐냐면 동시에, 다양한 원소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 한 번에 한 시료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신뢰도, 이 정밀도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또 뭐냐면 높아요. 그러니까 원자 흑광이나 이 이제 방법이 이거 방법이 정밀도가 비슷합니다. 원자광 분석계로 하는 거나 ICP를 분석하는 거나 이게 뭐 정밀도가 유사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동시 다양한 그러니까 동시에 그 시료도 적게 들어가. 그럼 뭐가 되지? 값이 비싸요. 비싸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체가 ICP 자체가 기기 자체가 비싸고 분석할 때 뭐냐면 그 측정 비 이것도 뭐냐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이제 보면 워낙 그러니까 다양한 원소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피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뭐가 됩니까? 이렇게 중첩이 일어날 수 있죠. 이 피크가. 그러니까 여기에 작게 나오는 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묻혀버릴 수 있어요. 그 여기가 뭐 얘가 이렇게 나가고 얘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 어떻게 돼? 저걸 골라내야 되는데 저게 뭐냐면 크로마토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많은 원소를 분석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낮은 것이 어떻게 큰 놈한테 묻혀가지고 저걸 뭐냐면 그냥 식별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하나의 이제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신속하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신속성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이제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 뭐 대충 이런 이 얘기로 뭐냐면 일단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연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되는 경향이나 이런 거 보시더라도 제가 여기 한 것 이상으로 더 뭐냐면 정밀하게, 더 뭐냐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